손진이 장지연의 원투펀치 239회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마련했던 신년맞이 이벤트 기억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2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또 승부 예측 저희가 당첨자도 또 저희가 이번 시간에 뽑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질문지 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늘도 5분에게 상품 드리는 거예요? 상품이요. 준비가 안 됐고요. 뭐예요? 대신에 저희가 무한대 그 사랑을 드려야죠. 지난주에 먼저 선택됐던 5분과 네. 승부 예측 맞추신 저 107분 중에 5분 이제 네. 저희가 승부 추첨을 할 텐데 예측에서 네. 당첨되신 5분께는 선물이 나갑니다. 그렇게 전체 이제 상품을 딱 10개만 준비했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상품이 없어요. 오늘은 이제 추가로 뽑으시는 분들은 네. 상품이 없다. 상품은 네. 없지만 저희의 사랑과 그리고 네.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행운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연장자 우대. 아, 이제 MC도 하나 뽑아보세요. 오늘은. 자, 제가 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렌시아 자체의 원인보다 그토록 똑똑했던 게리 네빌이 실패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즉, 뛰어난 분석과 통찰력을 지녀도 감독으로 성공하지 못한 갭을 게리 네빌의 발렌시아 사례와 연관지어서 알고 싶어요. 빼곡하게 뒤에 이제 이렇게 보면 비쳐 보이거든요. 이런 게 그쵸. 나오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네. 일단 질문이 길면 길수록 이제 좀 어려운 게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게리 네빌이 어떤 분석에 있어서 통찰력이 좋았던 것만큼은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잉글랜드가 사실 좋은 어떤 분석가, 좋은 지도자가 조금 부족한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사실 네빌 같은 세대부터는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상징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실력 자체를 의심치는 않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결국은 너무도 생소한 곳에 갔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네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잉글랜드 뭐 챔피언십 뭐 2부 리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감독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적절한 순서를 밟아서 올라갔더라면은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렌시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요즘도 발렌시아의 문제가 지금 더 많이 불거져 있습니다만 네빌이 갈 때도 사실은 이미 그 안에 좀 골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팀이고 그런데 발렌시아 하면은 또 전통의 명문이기 때문에 팀의 기대치는 사실 또 굉장히 큰 팀이고 실제로 돈도 이미 많이 써놨던 팀이에요. 그런데 이 네빌이라는 초보 감독이 바로 스페인에 가서 이런 사정에 놓여있는 팀을 만든다. 이거는 네빌 아니라 그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 가는 업무였으면 저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빌이 그 구단주와의 친분에 의해서 그 자리를 이제 맡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섣부른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자신이 항상 가까이서 계속 보아왔고 또 분석하는 리그는 기본적으로는 EPL 아닙니까? 물론 네빌이 분석가로서 뭐 레알 마드리드 경기나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분석하는 것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EPL 팀이 훨씬 더 익숙하고 스페인 팀들의 모든 것들, 선수들을 세세히 알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위기에서 탈출해야 되는 팀의 지휘봉을 바로 그렇게 잡아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좀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예전에 발렌시아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뭐냐면 네빌이 처음에 이제 발렌시아에 도착해서 이전 감독이 하던 것과 조금 전술을 바꿔봤어요. 그런데 뭐 되는 듯도 했지만은 결국은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네빌의 그 다음 선택이 저는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 네빌이 이제 분석을 자기가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좀 연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저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A를 해보다가 B를 해보다가 C를 해보다가 D를 해보다가 이런 과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발렌시아 같은 사정의 클럽에 갑자기 외지인으로서 부임을 해서 또 초보 감독으로서 부임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자기가 구상한 걸 한번 해보다가 요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예전에 발렌시아가 가장 잘 됐을 때의 전술을 그냥 답습해서 뭔가 재현하는 게
가장 낫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단 감독이 레알 처음 와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실험보다는 안첼로티 감독이 할 때 가장 잘 됐던 걸로 일단은 좀 밀어붙인 것이 어떻게 보면 지단은 초반에 성공을 한 반면에 네빌은 초보였고 환경도 익숙치가 않은 상황에서 너무도 많은 실험을 차례차례 했던 것은 사실은 발렌시아의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는 조금은 무리한 시도였다. 그래서 그런 무리한 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초보로서의 타지에 가서의 어떤 그런 또 어떤 적응 문제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서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한 의원님은 첫 번째 질문을 참 어려운 질문을 뽑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요. 자, 다음 질문 장전 의원님이 뽑아주시죠. 굳이 안 볼 것까지 있나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이거. 오랜 건어스로서 한준희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게 내게 아니네? 몇 년째 아스날은 박싱데이 혹은 하반기에 갈수록 성적 유지를 못해서 사스날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저는 벵거 감독의 전술 유연한 부족과 선발 베스트 11에 대한 고집으로 로테이션을 하지 않아 주전들의 체력 부족과 부상자 속출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박현진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자면 벵거 감독이 3백을 쓰거나 예를 들어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막 4백 썼다, 3백 썼다가 막 이제 병행하는 팀도 늘어나고 상황에 따라서 막 전술을 바꾸고 하는 감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벵거 감독은 사실 그런 과는 분명히 아니고요. 네. 그런 과는 분명히 아니고 최근에는 그래도 벵거 감독이 예를 들어 좀 수비 쪽으로 좀 내려앉으면서 선수비 후역습 이런 것도 이제 근년에 이르러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선수비 후역습 같은 그런 전술도 쓰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기본 체질상 뭐 이른바 10백 공격수를 있는 대로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인 또 공격 강화를 노리거나 사실 그런 식의 또 극단적인 변화는 벵거 감독이 잘 안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포메이션 상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약간 유연성 부족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더 다른 감독들이 좀 과감하게 하기도 하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공격 혹은 극단적인 수비 이런 거를 이제 아스날은 많이 안 해왔던 거는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리그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아주 중요한 그 외나무다리 대결에서도 사실은 아스날에게는 조금 안 좋게 작용해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벵거 감독이 다 잘못한 것만 있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벵거 감독이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철학적 기종 그리고 유연성과 어떤 극단성 이런 게 부족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적인 어떤 전술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유지를 해오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그것이 안정성이고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안정적으로 계속 강호일 수 있는 토대를 벵거 감독이 마련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일은 명과 암이 있고 동전의 앞뒷면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지적해 주신 지금 성함이 박현진님. 네, 박현진님의 지적은 저는 다 옳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벵거 감독이 이러한 약점이 있는 대신에 또 여태까지 누려온 강점의 덕을 아스날이 장기간 봐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길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또 아주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남의 질문을 일부러 뽑고 그래요? 뭐 제가 한 의원님한테 묻는 건지 알았나요? 정말 네. 네. 한 의원님 어떻게 잘 한번 뽑아보세요. 겁나네요.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걸로 네. 뽑았습니다. 요게 글씨체가 조금 크면서 적은 것 같아서 뽑았어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씨는 크지만 절대 질문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대축구에서 피지컬 코치와 심리학의 전망은 하고 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망은 네. 무지 밝다. 네. 피지컬 코치 잉글랜드에서는 피트니스 코치라고 하고 심리학도 그런데 지금 현대 축구가 정말 중요해졌죠. 피트니스 코치, 피지컬 코치가요. 많은 체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술 요즘에 유행하는 전술 또한 많은 체력을 요구를 하고 있는 전술이고 네. 심리적인 부분도 요즘은 진짜 축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약간 통상적인 답변입니다만 글쎄요 이건 전망이 엄청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이 피지컬 코치와 심리학 축구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네요.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현대 축구에서는 결국 이런 두 가지, 지금 피지컬과 심리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큐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승부가 갈릴 수도 있고 뭐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낮은 순위로 내려갈 수도 있고 굉장히 그 팀들 간의 어떤 전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축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팀들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도 요즘은 중요한 어떤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으면 심리 전문가를 동행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K리그 클럽 팀들도 피지컬을 전문적으로 이제는 또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젊은 코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K리그 팀들도 점점 이제 피지컬 부문을 이제 맡기는 그런 지금 시도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을진데, 전체적인 어떤 선진 축구, 세계 축구의 레벨에서는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는데 저도 장 의원님과 동의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 보다가 아, 저 선수 멘탈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심리학이랑 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멘탈이 좀 불안한 선수들을 저희가 또 많이 봐왔잖아요. 특히 EPL에서 막 물고 막 이런 선수들. 그래서 네, 더더욱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심리학과 또 피지컬 코치 균님 질문 잘 받았고요. 자, 저희가 3개 소화했네요. 이제 한 2개 정도 더 소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뽑아볼까요? 네. 아, 이것도 글씨체가 굉장히 작아요. 불안하네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지난 겨울 잘츠부르크로부터 30억 원 선의 비드를 받았으며 최근엔 리게앙 디종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재성 선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에스파뇰, 데포르티보 관계자들이 클럽 월드컵을 방문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두 의원님들이 소망하는 이재성, 권창훈 두 선수의 향후 거취에 관한 코멘트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어울리는 유럽 리그 아니면 유럽 클럽은 어느 리그의 어느 클럽일까요? 답변 듣고 싶어요. 박광호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선수 모두 유럽 진출을 소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하게 그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은 과거보다 지금 유럽 클럽으로 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최근은요. 그거는 이제 리그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지금 바뀌면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진 거는 많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재성이나 권창훈 선수 정도면 한 6, 7년 전이면은 아마 갔을 겁니다, 벌써. 근데 지금은 그만큼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하나의 이제 오퍼를 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요. 네. 너무 저번에도 한번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 스탠바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서 바로 좋은 활약을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굳이 뭐 겨울이 아니더라도요, 여름도 좋고 아직 나이가 젊고 또 한 시즌 정도 더 기다려도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유럽이라 그래서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자기 예약에 맞는 또 가서 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러한 클럽이면은 뭐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유럽 진출하기가. 에이전트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아, 그래요? 네. 권창훈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 혹시 한 의원님은 좀 다른 의견이신가요? 아니요, 장 의원님이 지금 뭐 아주 정확한 모범 답안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탤 것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분데스리가가 그래도 우리 선수들에게는 가장 나은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것도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뭐 한 줄 추가한다면 저는 그 정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광호님의 질문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 한 의원님이 한 문제 또 뽑아주시죠. 이거 글자 많은 것 같아요. 불안해. 자,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비형 윙어, 가짜 9번, 스위퍼형 골키퍼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새로운 유형의 역할이 나타났습니다. 두 위원님이 보시기에 2017년 혹은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역할이 등장할 것 같나요? 센빠이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걸 알면은 저희가 요한 크루이프이고 아리고 사키겠죠. 네. 근데 가짜 9번이라는 건 사실 예전에 뭐 1930년대에도 가짜 9번 비슷한 역할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가짜 9번이 또 최근에 아주 화제였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노이어 선수 책 감수할 때 제가 쓴 이야기인데,
가짜 1번 그게 노이어 선수예요.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9번의 위치와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는 것은 9번이 아닌 선수가 가짜 9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0번이나 이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짜 1번이라는 건 뭐냐? 1번의 골키퍼를 맡고 있으나 하는 역할이 골키퍼 이외에 더 벗어난 역할까지도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스위퍼형 골키퍼 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가짜 1번이고 가짜 10번도 있기는 해요. 가짜 10번이라는 건 뭐냐면 10번 하면은 보통 공격형 미드필더나 플레이메이커, 물론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10번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데,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위장을 해서 실제로는 수비에 더 많이 가담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루니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같지만은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역할까지도 소화할 때 그런 루니를 가짜 10번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분석할 때 왜 원투펀치에서도 해드렸습니다만 가짜 2번, 가짜 3번도 있는 것 같아요. 과르디올라 감독 전술에서 윙백들이 윙백을 보통 2번, 3번 이러는데 이 윙백들이 실제로는 중앙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윙백을 가장해서 실제로는 윙백 이외의 역할까지 더 하는. 그러니까 가짜 2번, 3번 뭐 다 나오겠는데요. 네. 이것도 가짜 2번, 가짜 3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제가 감수한 책에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가짜 2번, 가짜 3번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짜도 이제는 나올 만큼 많이 나온 것 같고 네. 여기서 과연 미래의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일단 장지현 위원님 뭐 생각 없으세요? 요즘에도 그의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전술적으로 3백이 유행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두드러진 것은 과거에는 이제 중앙 센터백이 리베로 역할, 이른바 리베로라 해서 공격도 가담을 하고 수비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스토퍼 위치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중앙과 측면 사이에 있는 스토퍼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오버랩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많이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전문적인 선수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아스플리쿠에타나 이런 선수들이 측면 윙백이 아닌 스토퍼로 배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현상이 계속 더 쌓이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스토퍼지만 가짜 스토퍼. 예, 가짜 스토퍼죠. 가짜 스토퍼인데 뭐라고 해야 돼? 그 가짜 선수들이 4번, 가짜 5번. 그 선수들이 단어 측면 2번, 3번, 4번, 5번, 9번. 네, 측면 풀백처럼 오버랩을 하면서 네. 결국은 이제 오르간 전법이 나올 것이다. 오르간 전법. 그러니까 오르간 전법? 측면 윙백이 네. 있고요. 스토퍼가 있고요. 이 센터백도 다비드 루이즈처럼 리베로처럼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줄이 계속 오버랩을 번갈아 가면서 공격 가담을 하는 네. 그런 현상이 나오는 전술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일단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3백을 쓰는 팀에게서 그래도 더 가능한 그렇죠. 모양이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포지션이 없어질 거다. 궁극적으로는 뭐 어떤 포지션 영역에서의 역할, 뭐 이러한 개념 자체가 파괴가 되고 네. 거의 뭐 종적인 오르간 갔다, 형태의 네. 운영에서는 거기에 맞게 다 커버 플레이 역할이 정해질 거고. 전천후 플레이어가 그러면은 11명이 그냥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아마 밑에서부터 들어오겠죠. 밑에서부터 아마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의 트렌드들을 보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그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포메이션의 종류나 이런 걸로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올 만한 건 이제 다 나왔어요. 여기서 뭐 세븐백이 나오겠습니까? 뭐 에잇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공격수를 뭐 7, 8명을 또 옛날에 피라미드 거꾸로 놓은 이것처럼 2, 3호 같이 정말 다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어.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포메이션의 어떤 숫자 노름 안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적용들이 이루어질 텐데 저는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전적 개념에 현대적 적용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이제 가짜 2번, 3번 말씀드리면서 윙백들을 중앙으로 놓는다. 과르디올라 감독 최근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30년대 아스날이 주창했던 WM과도 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다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 WM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은 뭐 장 의원님 항상 강조하시는 대로 70년대 이후에 그 토탈 풋볼에 기반한,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 혹은 아리고 사케 이러한 어떤 전통들에 기반한 움직임들로서 같은 WM 모양을 띠더라도 움직임의 형태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선수들의 특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옛날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현대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마치 10년 전에 유행하던 게 또 10년 지나면 다시 유행을 하듯이 이제 자꾸 돌고 하는데, 고전적인 개념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고전적인 개념의 틀을 갖고 오되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식은 현대적으로 된다. 딱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고전적 개념의 현대적 적용,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센빠이님의 질문 받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용준님, 박광희님, 센빠이님, 박현진님, 균님 이렇게 5분의 질문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그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 점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다른 건 이 글씨 큰 하나만 것들 뽑아볼까요? 뭘까 이게? 피루미누 음주운전 등 선수의 인기. 아니 웃긴 질문도 이런 게 있네. 이것까지만 하죠. 네네. 자, 읽어주세요. 네. 아, 신하영 MC와 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클럽은 어딘가요? 일단 모든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응원하시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클럽이 세계 최고의 클럽이고요. 네. 그냥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응원하는 클럽과 상관없이 뽑아라.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저는 저기인 것 같아요. 최고의 클럽 키토. 키토? 네, 에콰도르의 명문 클럽. 아, 데키토. 예, 데키토. 어. 키토가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최고.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의 책을 저희도 한 경기씩밖에 못 맞췄는데 100여 분께서 3경기 모두 다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첨단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자, 저희가 스톱을 외치면은 멈춥니다. 그러면은 맞추신 분의 성함이 보일 겁니다. 네. 그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준희 저부터요? 의원님부터 스톱을 외쳐주시면 저는 됩니다. 스톱 대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도깨비에서 시간을 멈추는 게 있는데 네, 얼음하면은 멈추는 게 있습니다. 네. 얼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얼음. 얼음. 오! 권태훈님. 권태훈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땡 할게요. 땡. H? H님? 네. 오. H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또 저요? 네, 얼음땡 계속 가시죠. 네. 얼음. 영재. 아. 용재님. 이거는 천재, 수재, 영재. 네. 신혜 아나운서 한번 해보시죠. 아, 그럴까요? 그러면 얼음 하시니까 저도 땡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 양재한님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이 저희보다 낫다는 분, 그렇죠. 그분들이에요. 다 나오신 네. 분들이에요. 네. 자, 마지막 당첨자 우리 장지원 의원님께서 얼음 외치실 거예요? 땡 외치실 거예요? 스톱. 백학준님. 네. 네, 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에 스톱 한번 썼어요. 네. 네. 자, 이렇게 5분 저희가 최첨단 장비를 이용을 해서 5분 추첨을 이분들은 했습니다. 선물을 드릴게요. 네, 이분들께는 선물을 드리니까요. 저희가 옐로 아이디를 통해서 따로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옐로 아이디 질문을 토대로 저희가 또 3부를 꾸려봤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승부 예측 당첨되신 분들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저희는 한준희, 장지연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